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고보경입니다. 독서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저자와 생각을 나누고 교감하며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에서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유명한 성석재 소설가가 나오셨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소설인데요. 도서출판 창비에서 나온 투명인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구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책인지 소개 영상을 보신 후 본격적인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입담꾼으로 유명한 소설가 성석재 작가가 2년 만에 낸 장편소설 투명인간입니다. 특유의 입담과 해악으로 우리 시대 한 인간의 초상이자 어려운 시절을 누구보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온 주인공 김만수의 일대기를 써냈습니다.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남자 김만수를 알아보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해 그가 왜 투명인간이 되었는지 알아갑니다.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주변 인물들의 등장으로 에피소드를 진술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노련한 말재주와 해악으로 배꼽을 잡다가 기어이 눈물을 쏟게 만드는 작가의 솜씨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투명인간의 저자인 성석재 소설가와 또 SDU 두 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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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작가님 2년 만에 장편 소설을 내셨는데요. 많은 독자께서 아마 기대하고 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책이 출간된 뒤 또 아마 더 바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들께 그래도 투명인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인공은 우리나라 깊숙한 산골 출신이고요. 지금 살아있으면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됐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고 이제 서울 변두리로 와서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가장처럼 살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투명 인간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소재가 정말 특이한데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소설을 쓸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세요? 글쎄요. 장편소설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무슨 복잡한 소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총체적인 소설이 되어나서요. 네. 닥치는 대로 받습니다. 영향을. 그걸 쓰는 동안에는 무슨 들려오는 음악, 대화,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읽는 책, 가릴 것 없이 그거에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 소설은 이 근래 들어 우리한테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큰 사건들, 몇 년 동안에 경험했던 어떤 세계화라든지 또 분배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다른 소설과는 좀 다르게요. 네, 갈수록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 책을 다 읽으신 두 분 교수님께서도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평소에도 아마 우리 성 작가님을 만나면 꼭 이것은 물어봐야겠다 싶으셨던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자에게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먼저 홍 교수님. 네, 그 작가님이 쓰신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그 소소했던 그 기억들, 그랬었지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일기를 잘 쓰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기억을 끌어내시는지 그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써본 경험이 숙제 말고는 별로 없고요. 특히 여름방학 숙제. 그 대신에 저한테는 일기를 어린 시절에 자발적으로 잘 썼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훔쳐보기도 하고, 예전의 일이지만, 훔쳐본 일기는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 중에도 어린 시절의 일들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 이런저런 자리에서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게 소설의 소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참 고맙죠. 네, 우리 작가님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책을 쓰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 도입부 마포대교를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네.
아무 이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 마포대교를 차를 몰고 오다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몇 번 더 그 주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 초에도 40대 한 분이 마포대교에서 또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차를 몰고 오면서 그 난간에 쓰여 있는 글들을 보니까 뭐 어머니라는 말이 있고 또 뭐 바람을 한번 뭐 쏘여 볼까 뭐 그런. 근데 보니까 여의도 쪽에 조금 많이 글이 써 있고 이쪽 그 마포 쪽에는 글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는 방향으로는 글이 많이 써 있고. 네, 네. 네. 근데 마포대교가 걸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고 왜 그 지역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 자살자가 많은지는 어떤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마포대교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조금 새로워졌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대개가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이 책의 주인공은 김만수 씨죠. 예. 아, 참 흔한 이름입니다. 예. 제 중마고도 김만수가 있고, 마포에 가면 김밥집도 김만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김만수 씨의 정확한 생년연대는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딱 보니까, 아마도, 저자하고 동갑이거나, 네. 그렇다면 저하고도 동갑입니다. 그래서 김만수 씨를 통해서 아주, 과거가, 그대로 변한 듯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성쌤이 김만수 씨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이 안에 쓰신 것 중에서 어떤 면이 가장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는 부분일까요? 글쎄요. 소설가, 저는 소설 35살 돼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시를 썼고요. 시를 쓸 때 이렇게 소설가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참 게으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참 통속적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심드렁할까, 매사에 시큰둥하고, 뭐 진지하지도 않고, 욕심사나워 보이고, 그래서 소설가들을 좀 경멸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막상 소설을 쓰게 되니까,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일단, 게을러 보이는 거는 밤에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백수의 왕 사자가 밤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낮에는 맨날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밤에는 열심히 일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심드렁하다는 것은 그 대상, 자기가 그리려는 대상과 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시인의 자세인데요. 소설가들은 일체가 되면 독자한테 욕먹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인데 소설가들은 대상과의 거리를 확보하고 보여줘야지 그 거리를 줄여서 다가가서 누리는 것은 독자의 몫인데 그 소설가 미리 뺏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도 인간이라서 주인공이나 소설에 등장하는 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정서적으로 공감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려고 되도록이면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 어린 시절이라든지 아니 제 경험 이 주인공에게 투여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고 좀 다소 유복한 집안에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어린 시절 보낸 편이라서 이 주인공이 살아온 어떤 굴곡이 많고 가혹한 환경 같은 것을 직접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 추측 이런 것들이 소설을 쓸 때 힘이 돼줍니다. 제가 잘 아는 일이라면 지겹죠. 그리고 잘 아는 일이라면 제 자랑이 되기가 쉬운데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려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더 알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한테 직접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뭐 연대기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만 뭐 혼분식 운동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공장에 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만약 그렇다면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런 그 김만수 씨 같은 그런 분에 대한 부채의식이 작가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김만수 씨 같은 분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같이 역사를 하는 사람은 현실은 이 소설보다 항상 더 황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보여진 면을 묘사를 했지만 아마도 이런 김만수 씨 같은 사람은 너무 많이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 대한 일종의 그 부채의식이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이 소설을 쓰는데 어떤 한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군대 갔다 와서 30대 중반까지 살았던 동네가 구로공단에 있는 배후지에 있는 동네였어요. 거기는 여기 나오는 그 벌집이라고 하는 임대형 주택이죠. 사람 살기에는 아주 괴로운 그런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집들이고 10가구, 20가구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식의 집들도 많습니다. 그 골목에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없는 사람들끼리 또 절도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훔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저런 일이 많고 그리고 약국이 아주 잘 됩니다. 맨날 치고받고 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제가 태어나긴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환경에서 사춘기 대학 시절 군대 갔다 와서 사회 초년병까지 그렇게 보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많이 부대끼고 많이 이야기하고 어릴 때는 형들이죠. 공장에 다니는 형들이 옥상에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고등학생한테 술잔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 형들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을 정도로 참으로 가깝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소설을 막상 쓰게 됐을 때 이 소설에도 분명히 그런 형들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채의식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채의식을 가지면 물론 세상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과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그들을 위한 제 주제를 넘는 그런 무슨 위로나 이런 걸 하려 들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차라리 냉정하게 좀 객관적인 묘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 뜨거운 것을 독자들이 느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 자신이 먼저 울기 시작하면 사실 이 소설을 쓰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 번 있습니다만 먼저 울기 시작하면 독자들은 뭐지 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네, 아마 또 투명인간을 읽으시면서 우리 또 교수님들께서는 또 전공과 또 관련돼서도 또 좀 또 색다르게 아니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바라보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께 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한번 나눠주세요. 네, 지금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압축 성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사를 그 내용을 그 얘기를 입혀서 한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한국 현대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현대사, 이게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가 있는데 특히 경제 발전의 그 과정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 만수도 그런데 그런 태도들은 우리 50대, 60대 우리 부모님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시대나 이제 공장시대의 그 인간 유형으로는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3차 산업, 금융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데로 오면 이게 적합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인간성으로는 참 좋지만
경제적으로 이런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런데 만수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약간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 복지 사회 이런 것들에 만수가 돈 안 받고 그냥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 그 시스템 내에서 대접은 못 받았지만 시장 밖의 사회 시스템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데 거기 기업이나 브랜드 같은 거는 그 가시성, 즉 투명하지 않으려고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그 소비를 하고 또 기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장사미사 또는 서민들이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심지어는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작가님이나 저나 비슷한 그 연배분들은 가정에서조차 이게 그 투명인간 취급받고 우리 가끔 군대에서 사고 나거나 뭐 집단에서 사고 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도 좀 크게 보면 그런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사람들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읽고 보면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게 그 평범한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투명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또 이렇게 40, 50대 어떤 그런 또 가장들의 그 마음도 한번 읽어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여기 있는 김만수 씨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이 투명 인간보다 훨씬 더 또 투명 인간이 있는 또한 그 군집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김만수 씨 일가는 동쪽에서 오신 분들이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서울로 온 사람 중에 서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서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 김만수 씨는 이 책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김만수 씨보다도 훨씬 더 또 다른 또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연령에서는 이 책이 그 울림이 굉장히 저의식의 방식이 있는데 글쎄 이게 30대나 40대에서는 또 다른 어떤 울림이 있을지 작가는 글을 쓸 때 혹시 그런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책이 각 세대별로 어떤 그 반응이 있을지 또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데서 또 어떤 적의 반응이 있을지 그런 것을 고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연령 50대 중반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 왔던 사람들이 느끼는 저거는 이 지역에서도 이제까지 제 생각에 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 잘 적응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우세한 집단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한 묘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좀 느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책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구조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저도 보면서 이제 주인공 만수가 어떻게 등장하냐, 언제 목소리를 낼까 했는데 결국은 그 주변에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과 또 그들이 이제 그 만수와 그 경험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만수를 이제 저 스스로 읽어가면서 이제 만수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런 구성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쉽지 않지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라쇼몽인가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두고 여러 사람이 자기 나름의 추측을 하는 게 있죠. 저도 90년대에 호랑이를 봤다는 중편 소설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구조하고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 같지는 않지만 거기는 짤막짤막 이 소설은 이제 한 사람의 김만수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데 그 소설은 전 짧습니다. 어쨌든 형태는 뭐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면 그것은 좀 지루해지기 쉽고요. 자기 자랑이 되기 쉬워요.
너만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반발을 일으키기도 쉽죠. 어지간히 정말 들어줄만 하게 드라마틱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약간씩 편견들 갖고 있고 잘못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준 쪽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 또 발성법이 다양하니까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오해도 우리 삶의 일부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는 것도 삶의 일부죠. 어떤 사람도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담아내는 게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단점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가치관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쓰는 말투,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대사가 줄표로 맨 앞 쳐져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가다듬어진 그런 일종의 대사입니다. 작가에 의해서 가다듬어진 대사죠. 그러니까 사투리가 없지요. 대신에 직접 인용하는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즉시 튀어나오는 것들을 가다듬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눴죠.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만수가 이제 마포대교 위에 있을 때 동생하고 조우를 해서 상당히 길게 서로 이렇게 말들을 주고받는데 보면은 줄표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상당히 한 3분의 1쯤, 소설을 3분의 1쯤 썼을 때 이미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를 했었어야죠.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났더니 또 다시 또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이런 수가 있어요. 어떤 논문을 몇 편을 써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이제 한 주제로 조금씩 수정을 봐서 책을 내게 되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각 부분들이 무게가 일정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권의 책을 쭉 쓰다 보면은 쓰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떤 부분은 조금 분량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투명인간도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쓰시다 봐서 그걸 한 걸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만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하고 달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뒤하고 이게 무슨 연결관계가 있을까? 무언가 이 그 담임선생님의 존재 이유가 있을 텐데, 또 그 월세방 주인하고 밥 훔쳐 먹은 이야기.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그게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거 쓸 때는 그것이 분량이 적절하게 배분이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나온 다음에 읽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야기가 조금 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 송경장과 그 교통경찰 이야기. 물론 그것이 그 당시 아주 대단한 그 부패한 계층이었죠. 교통경찰들.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한 부분을 쓴 저것이 혹시 그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쓰다가 한 권에 읽어낸 저건지 아니면은 특별하게 작가가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이제 생각을 약간 달리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의도했든 안 했든 막 끼워 넣어가지고, 그게 관련된 분들이, 그랬었지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문간방에서 사는 사람, 뭐 계란 한 줄 사건, 여기 보면 강철 형님 같은 거 나오는데, 뭐 강철 서신 이런 건 옛날에 운동권에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건 아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이것도 껴놓고 저것도 껴넣어서 그 당시의 상황들로 다시 되돌아가주는, 그러니까 사람들 독자를 그 상황으로 끌어가는 그런 효과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제 편을 들자니 민망하군요. 어쨌든 그런 일들, 말씀하신 교통경찰이 피 묻은 부츠 안에 잔뜩 돈다발을 넣어두고 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흔한 얘기였죠. 흔한 얘기고, 가령 그런 얘기는 참 많습니다. 계란을 왜 선생님한테 갖다 줬어야 됐는지,
뭐 그런 것들 필연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연속성, 또 일관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감각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이 화자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 기억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설이라는 게 분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으로 줄여야 했고 또 상징성이 큰 것들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또 빼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했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세하다. 꼭 뭐 이게 필요한가? 가령 졸업식 장면이 꼭 필요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작품을 고치면서 더 넣기보다는 많이 뺀 셈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좀 지지한 부분이 좀 빨라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빼다 보니까 또 너무 앙상해져서 이 책을 돈 주고 산 분들이 책값이 너무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느라고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런 의도에 맞게 저는 딱 이렇게 읽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막 집중하다 보면은 막 빨리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약간 저도 읽는 속도가 느슨해지다가 또 읽다가 하는 게 아마 독자들에게 맡겨놓으신 어떤 그런 몫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으로 다시 돌아보면 정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인물이 가장 또 애착이 있으셨어요? 좋은 질문인지 모르겠네. 네. 애착과 걱정. 뭐 이거는 저는 의외로 뭐 만수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애착도 가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시작도 되고 현재 그 초상도 되는 그런 그 인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감한 행동력은 없고 또 사회 상황 때문에 그 시골까지 갔고 그래서 자식은 일자무식, 손자 아끼는 자기를 닮은 손자는 그 글로벌 전쟁 같은 데 가가지고 죽고 미련한 만수가 그나마 그냥 시골 그 전통 방식으로 자기를 잇고 똑똑한 석수도 할아버지를 닮았지만 결국은 현실에서 또 할아버지와 똑같은 거의 운명으로 다시 환원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유형의 원형의 모습으로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할아버지의 꿈들이 이제 미래에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올바른 염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 대접받고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바꿔야 될까 하는 그런 소재를 주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로 할아버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뭐 여기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전 조금 특이하게 보려고 제가 뽑은 사람이 이장수 씨입니다. 여러 독자들 중에서 이장수 씨를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이장수 씨 같은 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묘사하신 저거면은 이 사람이 나온 학교가 어디고,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시죠. 예, 서울 모국공고인데, 이 학번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딱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공고라고 나왔지만, 또 상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상고를 나온 사람들. 여상 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아주 묘사가 너무도 실체적이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글로 써서 딱 각인시킨다는 것이 역시 이런 거는 소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주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할아버지 같은 성격에 이거 우리 누구누구야. 막 누구랑 똑같아. 이러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또 읽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생 석수가 그러니까 뭐 애착이 아니라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등장인물 대부분이 화도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가도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석수랑 사실 석수 아들, 전 아들이 좀 그러니까 또 이게 자식을 키우는 또 엄마로서 또 이게 또 짠하기도 하고 그 참 좀 또 현실을 또 반영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우리 작가 선생님은 다 이 인물 중에선 분명 다 애착이 가겠지만 또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있죠. 저는 누나들을 좋아합니다. 아, 누나들. 누나들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나들을 좀 멋있게, 아름답게. 근데 물론 저한테도 누나가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본인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저한테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쁘게 좀 멋있게 해주지 그랬느냐고. 실제 누나들은 훨씬 더 멋있습니다.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어떤 여성성, 이제 만물을 화육하고 낳고 기르는 그 여성성, 그 아름다운 그런 것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묘사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참 무심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남자 중에 하나로서 반성을 오늘 저를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네.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좀 조심스럽게 조금 더 애틋하게 그렇게 그려보려고 애는 씁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를 표출하면서 살았는데 딱 한 사람만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명의. 그러니까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그 선택의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가 선택한 삶 거기서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명의만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책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동네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막 어른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떠매고 그러고 막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막 뛰어가고 다급한 발자국 소리인데 근데 늘 모자라요. 산소 탱크는 늘 모자랍니다. 요새 같으면 장사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갖다 놨을까 할 텐데 보면 늘 모자라고 후유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뭔가 모자라고 그렇게 좀 있다가 나중에 결국 사라집니다. 어디가 가는지 몰라요.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어디 수용시설 같은 건 모릅니다. 저 자신 한번 들고 뛴 적이 있었고요. 저희 집 아래에도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아버지보다 더 덩치가 큰 우라만 죄송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무거운 분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힘이 지금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고 뛰는데 사람 몸이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처지니까요. 이렇게 잡아줘야만 뛸 수 있어요. 걷는 것도 겨우겨우 할 정도 사람 몸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쌀가마니를 잡을 데 없는 쌀가마니를 업고 가는 거나 똑같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차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이분은 제가 남 모르는 사이지만 굉장히 안타깝죠.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런데 기다리라는 다른 병원이라도 가라고 하면 좋은데 다른 병원 가면 손님 놓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소설을 어차피 쓰면서 이런 연대기적인 소설을 쓰면서 그런 장면은 안 넣을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밑줄 쫙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감동적인 문장의 밑줄을 치시면서 열심히 읽으셨을 텐데요. 한 대목씩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홍 교수님. 네, 저는 그 364쪽인데요. 그 둘이 그 만수하고 그 대화를 하는 그 줄쳐진 데입니다. 거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뭐 철학이나 종교에서 뭐 언어 도단, 분립 문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그 언어나 문자가 불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아는데 또 우리가 언어나 문자를 또 쓰거든요. 그런데 왜 그 별 얘기를 해봤자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왜 그럼 우리는 얘기도 계속하고 이런 소설도 읽는가 하는 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를 투명하다고 믿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착각, 맹신, 오해이거나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거나 사람들은 그런 데서라도 희망과 위안을 찾으려 하니까. 신화와 동화, 민담은 그래서 생겨났다.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로 바꾼 것이다. 이야기는 비록 이루어질 수 없다 해도 달콤한 위로가 되어준다. 그래서 허망한 줄 알면서도 인류는 아직 이야기로부터 젖을 떼지 못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떤 대목을 뽑으셨어요? 네. 저는 그 역사 전공자니까 그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서 도대체 그 조선이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또 한 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금 그 기술하신 요 부분 중에 조선의 상태, 그러니까 조선의 철학, 조선의 현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모름지기 양반은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있다 한들 입맛을 다시며 상에 다가들지 않으며 맨손으로 음식을 집지 않고 수저를 쓰고 국을 한술 뜬 후에 밥 뚜껑을 열며 씹을 때 소리내지 않으며 뜨겁다고 후후 불지 않는다. 물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 한두 끼 굶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 어렸을 때 많이 그 듣고 마치 양반들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듣고 적은 건데 또 이제 그 다음 그 서술이 아주 좋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 인간이 가장 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염치를 알기 때문이다. 염치는 제 것과 남의 것을 숭상하는 데서 생긴다. 염치 이 두 글자를 평생의 문자로 숭상하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중요한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신이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찰을 일으키죠. 이제 뭐 근대화 과정.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주 그 딱 결론을 내주셨어요. 우리 백수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여 남위에 서는 것을 바라지 않느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초지일관하여 가되 심신을 보중하거라. 늘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그 조선이 추구하던 어떤 철학적 정신 상태는 충분히 우리한테 좋은 귀감이 되었는데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떤 그 나에 관계된 이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이권 앞에서 과연 맨손으로 음식을 집지 않고 수저를 쓸 만한 여유가 있으며 씹을 때 소리내지 않을 정도로 그만한 절제력 또 문화적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염치를 생각하는지 그래서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선시대가 우리한테 아직도 혼란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맹자님 말씀처럼 그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했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 기초를 애써 무심한 채로 살아가면서 또 한층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희생하면서 살았던 시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시대가 게으른 시대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 이런 혼란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채로운 시각으로 봤는데요. 자, 이제 책으로 통통해 빼놓을 수 없는 코너 나도 시인이다입니다. 우리 책 제목 투명인간이죠. 이 투명인간으로 한번 사행시를 지어볼 텐데요. 우리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지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부터. 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문 띄워드릴게요. 투정 한번 하지 않고 명분 지키며 일생을 보낸 만수 인정머리 없는 세상에서 간만에 사람 냄새 맡았지요.
와, 정말 이제 시인 다 되셨어요, 우리 홍 교수님. 이제 거의 진짜 보니까. 곧 등단하겠습니다. 네. 우리 근데 이게 예. 그 자신의 그 어떤 인생을 표출하는 저건데 네. 아 이거 매번 아주 어렵습니다. 네. 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인님. 네, 이제 한번 운 띄워드릴게요. 네. 투명하게 살자. 투명하게 살자. 명경지수처럼 인간의 삶은 간단할수록 좋을 것이다. 저 무슨 가훈으로 삼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수님들의 또 재치 있는 시 잘 들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투명인간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더욱더 깊은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책은 한국 현대사 다이제스트 100입니다. 이 책은 8.15 해방부터 격동과 파란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분단의 아픔, 독재대 민주 등 실현과 압박의 역사 속에서 양심 세력이 꿋꿋이 지켜온 민주주의 현대사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역사적 사건 100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오늘 소개된 투명인간을 쓴 성석재 작가의 황망부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흥겨운 입신과 날렵한 필치로 정교하고 독특한 허구의 세계를 풀어내는 작가 성석재의 소설집으로 세상의 공식적인 길에서 한치 비껴난 예외적인 인물들의 생애에 주목함으로써 기성의 통념과 가치를 뒤집는 유쾌한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줄어드는 남자입니다. 영화로도 유명한 나는 전설이다의 작가 리처드 메디슨의 소설집입니다. 소재작 줄어드는 남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 어느 날 점차 몸이 줄어드는 병에 걸리면서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호러적 상상력과 결합한 SF 소설입니다. 이 같은 대표 단편 9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을 짜릿한 환상소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리 성 선생님, 이렇게 원고를 사실 탈고하시는 부분에서 만약에 일주일을 더 준다면, 시간을 더 준다면, 뭐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으신지, 나 완벽해. 아니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세요? 조금 더 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부터 계속 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소설을 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교적인 그런 부분 전혀 효과가 없는데 말이죠. 맨 뒤쪽에 보면 거기서 이제 투명인간의 역할형이 뭐냐라고 그 형제가 약간 토론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직도 조금 장황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그 부분 좀 손을 조금 봐야 되겠다. 일주일이나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싹 드러내면 되니까 몇 초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조금 좀 더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서 적절한 그리고 좀 구체적인 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책을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압축 성장을 이제 확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사실 얻은 것도 많지만 또 잃은 것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축 성장에 대해서 우리 세 분께서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카드를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두 분이 반대하셨고 한 분이 찬성하셨는데요. 우리 홍 교수님, 어떤 이유에서 찬성을 하셨나요? 네, 저도 압축하지 않고 성장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압축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욱이나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와 이 경쟁 관계에서 한번 밀리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구조라면 그 압축을 해서라도 그 격차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전공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압축 성장을 하고 그 시기가 우리가 지금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압축 성장에 대한 어떤 공과를 논하기는 아직 조금 빠른 시기입니다. 적어도 50년이나 100년 지난 뒤에 이걸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특히 역사학자가 무엇을 가능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여러 그 정치인들, 또 어떤 그 국민적인 교감대 이런 걸 본다면, 굳이 이렇게 강압적인 압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성과를 이뤄낼 만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겪은 경험과 제 눈앞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그런 현상들, 또 그 성장이라는 그 알코올에 취해서 사람을 못 보는, 비틀거리면서 오로지 그래프가 상향 그래프만 보고 가는, 그리고 밑에 발에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그러면 공의, 그 사람들이 돌아갔는지, 또 똥똥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찬사를 듣고 있지는 않은지, 이 소설에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성장을 했다면 제대로 된 분배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압축 성장이라는 게 말이 성장이지, 그 성장 속에 든 성장이란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질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성장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지만 뭐 요즘 하는 무슨 그런 몰입 교육처럼요. 상당히 저한테는 그게 내용물은 대단히 뭐랄까 통속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투명인간, 다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짧은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투명인간 한 권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책 투명인간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꼭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홍 교수님은요? 저는 지금 50대, 60대하고 그 자식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50대, 60대는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사회를 재미있게 반출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자식 세대는 그 자기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재미있게 이해하는 그런 그 주제라서 두 세대가 함께 읽으면 반드시 그날 저녁에는 그 얘기가 다양해지는, 그리고 밥상머리에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주제라서 두 세대에게 모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당연히 그 젊은 세대, 특히 그 20대 젊은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지금 이 시대를 60년대, 70년대를 이제 묘사해 놓은 많은 그 역사 관련 책들이 있잖아요. 현대사에 관한. 근데 사실 그 문화작품 한 작품이 그런 어떤 연구서나 이런 학습서보다도 훨씬 많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이 한번 꼭 읽어보고, 아마 다른 시각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그 루트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끝으로 다음 또 저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은 마치 사자가 낮에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푹 쉬고 있고요. 조금 가볍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역사 속의 어떤 인물을 한번 찾아서 다음 작품을 써보려고 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신 입담꾼 소설가 성석재 작가님과 또 두 분 교수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께 문학적인 각성이 있으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